트럼프의 약속이 번복되자 중동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조선 호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은 더 기다리십시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유조선 위협을 대처해주겠다던 약속에 UAE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40%에 달하는 원유를 실은 수백 척의 유조선들이 지금까지도 기뢰와 드론으로 인해 저언부 바다 위에 멈춰 서 있는 상황.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 해군조차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UAE. 조용히 한 작은 나라에 제안서를 내밀게 되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해버릴 대운하를 대한민국과 함께 뚫어버리는 것. 아니 왜 굳이 한국입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왜 굳이 멀리 있는 한국이 이 거대한 위기의 해답으로 생각하냐며 비아냥거렸지만 UAE의 답변을 듣고는 입을 꾹 닫아버리고 말았는데요. 왜 UAE는 한국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중동 전역이 한국만 신뢰하게 된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700척이 넘는 선박이 대기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해상관제센터에 처음 발을 들인 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세면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 위에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인 AIS가 보내는 신호들이 지도 위의 점으로 찍히는 방식입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 한 척입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에 찍힌 수백 개의 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거의 같은 좌표에 고정된 채 그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규모가 현실일 리 없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 겁니다. 저 점들이 전부 선박입니까? 담당자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지금 저 배들 모두 실제로 바다 위에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 보면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란 남쪽 끝과 오만 북쪽 사이에 놓인 겉보기엔 그저 좁고 길쭉한 바다. 폭은 약 33km. 그러나 초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 각각 4km에 불과합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와 맞먹는 너비입니다. 그 좁은 길 하나를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흘러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원유가 쿠웨이트와 UAE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모두 이 통로를 지나 아시아로, 유럽으로 향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유럽의 발전소와 난방 시스템을 켜는 연료도 이 길을 통과합니다. 저는 이 해협을 늘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맥이 멈춰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드론과 고속, 보트를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 해협에서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해왔고 저도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정보가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로의 설치 가능성이었습니다. 어느 루트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정보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몇몇 선박들은 이미 무선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 영해이므로 즉시 항로를 벗어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공식 봉쇄 선언이 있다면 국제사회가 즉각 외교적으로 반응하고 군사적 대응도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위협, 기로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바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위험 앞에 자신의 선박을 먼저 항로에 밀어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박 회사들은 선장들에게 지시를 보냈습니다. 일단 멈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척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그 항로에 대한 해상 보험이 흔들립니다. 보험이 흔들리면 다른 선박들도 연쇄적으로 발이 묶입니다. 원유 한 배 못 나르는 손해보다 선박 한 척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하나씩 둘씩 결국 수백 척이 바다 위에 그대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까지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선박들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 편의 공급망 위기 시나리오를 작성했지만 가상의 수치로만 다뤄온 숫자들이 눈앞의 화면 위에서 실제 점으로 찍혀 있는 걸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등고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그날 국제유가는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정유사들이 비상재고 점검에 들어갔고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긴급 수급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연료비 급등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동산 원유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여러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세계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해상보험 전문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척만 터져도 끝입니다. 보험사들이 보증 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항로 자체가 닫힙니다. 선주들이 아무리 원해도 보험이 없는 항로의 선박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는 위기를 부풀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업계 사람이라면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아라비아만의 수평선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 수평선 너머에 수백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실감났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는 수십만 배럴의 원유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배 수백 척이 한꺼번에 멈춰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수억 배럴의 원유가 바다 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원유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세계의 공장과 발전소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피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워싱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 담당자와 연결됐을 때 간략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곧장 물었습니다. 5함대가 움직일 준비가 됩니까? 상선 호위 작전은 언제 시작됩니까? 전화기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끝에 돌아온 말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현재 상선 호위 작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린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묶인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나온 답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미국이 반드시 나설 거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해상 위기가 생겨도 미 해군이 바다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그날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전부 선박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어주는 동맥이 막혀 있었고 그것을 지금 당장 뚫을 준비가 된 나라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처음으로 진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 온 지 며칠 동안 숙소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관제센터와 현장 관계자들을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바다 위의 점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선박들이 대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아픔이 화면 위에서 하루하루 더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제센터를 나오다가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저는 아부다비의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방공통제실 인근 대기실에 앉아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경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실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통제실 문이 열리며 장교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탄도 궤적 확인. 북쪽에서 복수의 물체가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궤적이 하나, 낮고 빠르게 수평으로 날아오는 것들이 여럿이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혼합된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방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됐고 목표는 UAE의 에너지 시설과 항만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협에서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바다만 막은 게 아니라 육지 위의 에너지 시설까지 동시에 위협하는 전면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협 밖에 머물고 있는 선박들이 원유를 싣고 출발할 기항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바다가 아니라 땅까지 봉쇄되는 셈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 순식간에 긴장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니터마다 붉은 표시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상황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이 통제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공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교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격 준비, 청웅 시스템 확인.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궁. 그 이름은 제가 익숙하게 들어온 미국이나 유럽의 방공 시스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아니고 사드도 아니었습니다. 에이지스 계열 시스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청궁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제 기억 어느 서랍에도 들어있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접근하는 점들이 초 단위로 좌표를 바꾸며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면 제 자신의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방공 장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사 개시. 그리고 몇 초 뒤 레이더 화면에서 접근하던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각각의 점이 사라질 때마다 통제실 안의 긴장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 안에 안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뒤 장교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공격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혼합 형태였습니다. 요격률 약 96%.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6%. 방공 시스템에서 96%라는 요격률은 업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100%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고 90%를 넘기는 것조차 현장에서는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96%가 맞습니까? 한국 시스템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천궁2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아닌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조용한 나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레이더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접근하던 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공격을 막았다고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평생 미군 장비와 유럽 방산 시스템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청웅이라는 이름은 제 기억 어느 서랍에도 없었고 한국이 중동의 방공망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어떤 나라였을까요? 탁월한 제조업 국가, 반도체와 조선으로 유명한 경제 강국. 하지만 국제 안보의 판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나라,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통제실 레이더 화면 앞에서
그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 달리 차가웠고 하늘에는 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던 것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막아낸 시스템의 이름이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공격을 막았다고. 그 말이 스스로도 실감나지 않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천궁2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방공체계. UAE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었습니다. 실제 요격 시험을 거쳐 계약이 성사됐고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운용 훈련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UAE는 이 시스템을 그냥 사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쌓은 뒤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밤 사막의 하늘 위에서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23년을 보냈지만 이 지역의 안보를 실제로 지켜내는 장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강대국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제 안에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막의 하늘 아래에서 그 전제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제센터 화면 위의 점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유가는 날마다 조금씩 더 올랐습니다. 세계 각지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경제기관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해군 5호 함대였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 그리고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이 함대는 냉전 이후 중동 해역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유지해온 조직이었습니다. 유조선이 위협을 받으면 호위에 나섰고 해적 문제가 불거지면 진압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해상 자유 항행을 보장하는 것이 이 함대의 존재 이유였고 그 역할을 수십 년간 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박 회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선택지가 미 해군이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해운사들은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을 모두 동원해 같은 요청을 보냈습니다. 상선 호위 작전을 시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연락처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 해군 전략 담당 장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5함대가 해협 근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호위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헤이스 박사, 저도 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움직입니까? 그는 말을 잠시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기로에 때문입니까? 기로에만이 아닙니다. 드론, 고속보트, 대한미사일까지 좁은 해협에서 대형 함정이 움직이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이 해협은 너무 좁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 이전까지 저는 미 해군의 침묵이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택이거나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거나 그런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해협이 좁아서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좁다는 이유로 멈춰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항로폭은 3.7km입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기동하기에 그 공간은 실제로 좁습니다. 대형 함정이 밀집된 선박들 사이를 천천히 이동한다는 건 그 자체가 좋은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대함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드론대의 공격에도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듣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아부다비에서 만난 해운업계 관계자가 답답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못한다고 하면 누가 이 항로를 여는 겁니까? 유럽입니까? 유럽도 군함 몇 척 파견한 걸로 끝입니다. 중국은 자기 배만 챙기고 있고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몇몇 나라가 소규모 호위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 혼란을 오히려 방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세계가 기다리는 함대는 움직이지 않았고 세계는 그 공백을 채울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해운 보험 시장에서 중동 항로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미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보증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선박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장이 용감해도 아무리 선사가 원해도 보험 없이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을 위험 해역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지도를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대한항로는 무엇인지,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루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거리가 훨씬 길었고 추가되는 시간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원유는 육상 송유관을 통해 우회 수송이 가능했지만 그것도 물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도 위에 시선이 멈추는 건 항상 같은 자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 좁은 통로 말고는 지금 당장 세계 원유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란을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도 그냥 이 통로에 공포를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갈고 닦은 전략이 이것이었고 지금 그 전략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강대국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에너지 안보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결국 강대국이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하거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계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망설이는 사이 바다 위의 선박들은 계속 멈춰 있었고 세계 경제의 시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 강대국이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아부다비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회의 요청이 온 건 아침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발신인은 UAE 에너지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전략 논의를 위해 소수 인원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응했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나라의 정책 당국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회의실은 아부다비 정부 청사 안쪽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이 10명이 차에 되지 않았고 다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중동 지도 하나가 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걸프만에서 시작해 오만해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회의를 이끈 건 UAE 에너지 장관이었습니다. 이름은 압둘라 알하마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신중하게 골라서 쓴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 원유 수출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재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장교가 말을 받았습니다. 기로의 제거 작전을 시작하면 몇 주는 걸립니다. 그동안 수출은 마비 상태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연합해상작전을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용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해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가능성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이스 박사, 외부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할 겁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회의실 안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처음에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헤이스 박사. 저는 놀랐습니다. 장관의 말투는 단순히 의견을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 말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단어는 짧았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귓속에서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한국.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해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상 가능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군대가 아니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외교입니까? 경제 지원입니까?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관은 테이블 위에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걸프만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을 지나 UAE 내륙을 가로질러 동쪽 해안 방향으로 멈췄습니다. 멈춘 곳은 푸자이라였습니다. 이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습니다. 오만해와 바로 연결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선박들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원유를 선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해협을 우회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려면 내륙을 가로지르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송유관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하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소화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웅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그건 단순히 송유관을 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을 사막 한가운데 뚫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대략 180km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길이가 약 193km입니다. 그와 맞먹는 규모의 운하를 사막에 뚫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모래 위에? 물이 없는 땅에. 이건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 카드를 써왔고 앞으로도 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반복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병목 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는 계속 이란의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로 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는다는 겁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시공 능력, 기술력, 속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 쌓아온 신뢰. 그 조건들을 동시에 갖춘 나라를 떠올려 봤습니다. 미국은 이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직접 시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의 건설 컨소시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납기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있지만 UAE가 정치적으로 중국의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기는 데는 다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저는 이틀 전에 레이더 화면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막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던 미사일을 96%의 요격률로 막아낸 시스템, 천궁2, 그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와 함께 일해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지도 위에 선 하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걸프만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오만해로 이어지는 선, 그 선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 해상 물류의 지도가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좁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품은 채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햇살이 눈앞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한국이 이 사막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답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차가 아부다비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건 모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와 그 위를 내리쬐는 햇살뿐이었습니다. 사막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들어봤어도 그 안에 실제로 들어서는 순간의 감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의 색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방향 감각이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 저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이 땅에 뭔가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차 안에는 UAE 현장 엔지니어 파이살 라시드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장관실 측에서 붙여준 안내 담당자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으로 말수는 적었지만 현장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바라카 원전이 착공될 때부터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 달리는 동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파이살이 앞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일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 사막 한가운데 한국이 만든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평선 위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열기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돔 구조물들이 사막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주위로 거대한 부속 시설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원전입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이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눈앞의 장면과 머릿속의 상식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전은 강가에 짓거나 바닷가에 짓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 위에 원전이 서 있었습니다. 냉각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다가 가깝습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안 됩니다. 해수를 끌어와 냉각하고 일부는 담수화해 재활용합니다. 차가 통제구역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규모가 더 실감났습니다. 돔 하나의 높이가 건물 10층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주위를 관리시설과 송전 설비, 그리고 냉각 구조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 시설이 단순히 건설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건설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통 이런 규모의 원전은 최소 40개월에서 60개월까지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선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대략 알고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럼 이 시설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웃었습니다. 한국이 공사를 맡은 뒤 26개월 만에 1호기를 완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파이살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26개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전 건설은 안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짓겠다고 안전을 타협하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절반의 시간에 해냈다는 건 단순히 인력을 2배로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정 설계 자체가 달라야 하고 자재 조달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그에 맞게 정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돔 구조물을 올려다 봤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사막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에너지가 UAE 전역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 국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심장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본 뒤 우리는 해안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30분쯤 달리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또 하나의 거대한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굵은 파이프들이 줄지어 이어졌고 거대한 처리 시설들이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파이살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는 시설 규모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수십만 톤입니다. UAE 주요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여기서 공급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막 국가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UAE는 연간 강수량이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수십만 톤의 물을 매일 만들어낸다는 건 국가 생존의 조건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설도 한국입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물을 만든다. 사막에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조건을 한국이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수화 플랜트 근처의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바다 쪽으로 시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내륙 쪽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바다와 사막 사이에 이 거대한 시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UAE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이겁니까?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 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이 있고 국민이 마시는 물을 만드는 플랜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지금의 UAE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돔 구조물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까보다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윤곽은 사막의 하늘 위에서 여전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법은 한국이라는 말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말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사막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파이살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정도 성과가 있다면 UAE 내부에서 한국을 더 큰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있겠군요. 파이살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원전, 담수화 플랜트. 이 2가지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이살은 더 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사막 위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돔의 윤곽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막이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직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서는 그대로 눈에 보였습니다. 바라카를 떠나기 전날 저녁, 파이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헤이스 박사, 아까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밤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시설 인근의 작은 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고 하늘에는 별이 빼곡했습니다. 파이살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헤이스 박사,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UAE에 무기를 팔 때 그냥 팔고 떠납니까? 아니면 남아서 함께 씁니까? 저는 그 질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직감했습니다. 대부분은 팔고 떠납니다. 훈련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운용 단계까지 같이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헤이스 박사도 통제실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냈으니 알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무엇이 그것들을 막았는지 기억합니까? 천궁투입니다. 맞습니다. 파이살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섬광이 지나가고 공중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장면은 충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통제실에서 레이더 화면으로만 봤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파이살이 영상을 끄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저 시스템이 여기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96%의 요격률, 나머지 4%가 어디로 향했는지 생각하면 그 4%가 에너지 시설에 닿았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지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UAE 군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참관 수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요격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제 요격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연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디서 시험을 했습니까? 한국 공군 시험장입니다. 유도탄을 실제로 발사하고 청웅이 그것을 요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결과는요? 파이살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그 결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성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 시스템에 자국의 하늘을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직접 눈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시스템이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계약 내용이 단순히 무기 거래였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원유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유를요? 약 400만 배럴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유를 제공했다는 건 이 거래의 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기와 에너지를 교환한 것이었고 그것은 두 나라가 단순한 거래 상대를 넘어서는 관계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방산 거래가 아닙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보 협력입니다. 그 두 단어가 회의 공간 안에 조용하게 떠돌았습니다. 안보 협력. 방산 거래와 안보 협력의 차이는 크습니다. 방산 거래는 돈을 주고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안보 협력은 그 나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UAE는 한국에게 자국의 하늘을 맡겼고 한국은 그 하늘을 실제로 지켜냈습니다. 파이살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 접었습니다.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파이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회의실에서 들었던 장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180km의 운하, 사막을 가로질러 5만 해로 이어지는 물길. 그 이야기가 처음엔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것이 황당한 이야기인지 아닌지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미 해낸 나라라면 사막의 운하를 뚫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던 미사일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것들을 막아낸 이름이 천공이었고 그것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이살과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관제센터의 멈춘 점들, 통제실의 레이더 화면, 사막 위의 돔 구조물,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들,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던 섬광.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존재감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표면만 훑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제 강국, 제조업 강국이라는 틀로만 한국을 봐왔고 그 너머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이살이 말한 더 큰 이야기, 장관이 언급한 운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그 마지막 조각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부다비 정부 청사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회의 때의 무거움과는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뭔가를 처음으로 꺼내 보이려는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과 같은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위에 손으로 그은 듯한 선이 하나 추가돼 있었습니다. 걸프만 안쪽에서 시작해서 UAE 내륙을 길게 가로지른 뒤 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 선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압둘라 알하마디 장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 중인 계획입니다. 저는 지도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선의 시작점은 걸프만 안쪽, UAE 서쪽 해안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막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은 푸자이라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항구 도시.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로 바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장관은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지형 데이터와 경로 분석, 그리고 예상 규모가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총 길이 약 180k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까 지도 위에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길이가 약 193km입니다. 그 운하를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수에즈는 흙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모래와 암반, 극한의 기온, 그리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수에즈보다 어렵겠군요. 장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신뢰를 동시에 갖춘 나라.
한 UAE 전략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대형 인프라를 직접 시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지난번 경험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이스 박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능력은 압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해왔고 바라카 원전에서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전이 아닙니다. 운하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뚫는 일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과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맡길 나라, 그리고 실제 공사를 맡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일부 우호의 수단은 있지 않습니까?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약 360km짜리 송유관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원유는 일부 우회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유만 가능합니다. LNG는 안 됩니다.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그 외 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유관은 파이프 안으로 흐르는 액체 하나만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유조선만이 아닙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화학제품 운반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이 이 통로를 씁니다. 운하가 생긴다면 그 모든 선박이 해협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하가 아닙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운하가 현실이 된다면 세계 해상 물류의 지도가 바뀝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아니게 됩니다. 이란이 해협을 아무리 위협해도 세계 경제는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채는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답답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을 앞에 두고 그 크기를 가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의 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걸프만에서 시작해 사막을 가로질러 5만 해로 이어지는 그 선. 지도 위에서는 가는 선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중동의 지형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세계 에너지 수송 질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헤이스 박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머릿속에 담긴 것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원전, 바닷물로 만든 식수, 밤하늘을 지킨 방공망, 그리고 지금 이 운하 구상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사 밖으로 나와 뜨거운 햇살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질서라는 건 결국 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내느냐로 결정된다. 회의실에서 발언권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을 품은 채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호르무즈 상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변한 것들이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해협 인근에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선박들은 여전히 항로에 들어서지 못한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신중했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처음 목격했을 때와 지금의 제가 같은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이 막혔고 강대국이 나서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처음엔 막연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포가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공포가 아니라 다른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그날도 맑았고 햇살은 사막을 변함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군 관계자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했지만 묘하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반복될수록 우연이라는 설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한국 회의실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은 제가 가진 세계 질서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세계의 위기는 강대국이 해결한다는 믿음. 그것은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저는 그 전제를 뒤집는 장면들을 하나씩 목격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4개의 돔, 착공부터 완공까지 26개월. 누군가 기적이라고 불렀고 저도 그 표현에 동의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십만 톤의 식수를 만들어내는 시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매일 그 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공투, 96%의 요격률로 사막의 하늘을 지킨 방공 시스템. 그것이 사용된 건 시험장이 아니라 실제 공격이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세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강대국들이 움직이지 않는 공백 속에서 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이 지역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리고 세계가 찾고 있는 해답이 어쩌면 강대국이 아닌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사막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이 지역을 둘러싼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결정하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도 판자이체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막에서 그 상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을 지켰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국가 존립의 기반인 에너지, 생존의 조건인 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방공. 이 3가지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지켜낸 나라, 그것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신뢰의 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낸 것들로 쌓인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 위에서 지금 180km 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물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세계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 우회로.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손에 쥐어온 카드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계 경제가 단 하나의 좁은 통로에 의존하는 취약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로 이 지역 사람들은 한국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의 지평선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원전이 있고 플랜트가 있고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땅 위에 운하가 뚫리는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썼던 것들과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를 분석하는 보고서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해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걸어가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항상 강대국이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 믿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막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실제로 일을 해내는 나라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판이 바뀐다는 이야기. 저는 중동에서 수많은 에너지 위기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결책은 언제나 강대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막에서 저는 원전을 보았고,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시설을 보았으며, 밤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을 막아낸 방공망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말 대신 결과로, 선언 대신 현장으로, 세계가 어렵다고 포기한 자리에 조용히 들어가 해내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